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CDM을 이용한 알로프리놀과 TSH 수치 증가에 대한 부작용 분석에 대한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배경과 그리고 연구의 주제, 목적, 그리고 방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연구한 알로프리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로프리놀은 이제 통풍에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통풍은 염증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형태이고요. 모노소디움 루레이트 결정 현상의 어떤 이상으로 어떤 통풍 발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급성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병. 네, 이 질병 여기 보시는 자료화처럼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그 25% 정도 증가했고, 아무래도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점차 증가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통풍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크산틴, 산화효소 억제제이고, 여기 이제 알로프리놀과 페보소스타트와 같은 이런 약제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통풍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크산틴, 산화효소 억제제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같이 상승을 한다라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외 허가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A의 경우 2017년도 11월에 허가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2020년 5월에 TSH 수치 상승, 그리고 갑상선 기능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허가사항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영국, 프랑스,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알로프리놀과 페보소스타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그 논문과 같이 이제 87명을 대상으로 페보소스타트 복용 환자와 연구했던 환자 대조군 연구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것이 결과 본수로 TSH 수치였고, 연구 결과를 보시면 12개월 이후에 TSH 수치 검사 결과에서 두 군 모두 비슷하게 수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페보소스타트 복용군이 7.9%, 그리고 알로프리놀 복용군이 3.4%라고 해서 조금 더 페보소스타트 복용군에서 조금 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임상적 상태나 또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네, 연구에 저희가 수행했던 연구에 대한 어떤 목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허가 사항에는 현재 반영이 되어 있지만 사실 알로프리놀과 TSH 수치 변화 및 갑상선 기능과 관련된 국내 인구 집단 대상 연구가 아직 수행이 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EMR 기반으로 CDM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알로프리놀 복용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 상승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해서 향후에 이런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방법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그 CDM 자료를 활용하였고, CDM 자료 안에는 여러 가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사용한 테이블을 좀 설명을 드리면, 펄슨이라고 해당되는 이 환자 정보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프로시저, 어커런스라고 하는 테이블, 그리고 드럭 익스포저, 그리고 컨디션 어커런스에 대한 진단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코호트를 생성을 하고 분석을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코호트에 대한 정의입니다. 코호트란 용어가 익숙할 수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내가 특정한 어떤 대상군을 설정해내는 그것을 저희가 이제 코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역학 연구에서 하는 코호트랑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규모 EMR 자료에서 내가 원하는 집단만 추출해내는 그 과정을 코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코호트를 정의하느냐라는 것이 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정의했던 기준은 각 의료기관별로 자료기관 내에 TSH 검사를 받은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만 19세 이상의 이제 환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전향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것들이 있는데, 코호트 등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TSH 수치를 처음 받았던 그 날짜를 중심으로 저희가 코호트 등록일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TSH 검사를 한 사람 모든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 기준을 또 산정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코호트 등록일로부터 그 이전의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TSH 수치 검사 결과가 0.5 미만이었거나 4.5를 이미 초과한 사람 은 제외를 하였고요. 그 외에 갑상선과 관련되어 있는 진단이나 수술이나 약제를 받은 이력을 있는 분들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환자군으로 하고 어떤 사람을 대표군으로 산정하느냐, 이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호트에 등록된 이후로 1년 이후에 TSS 수치가 4.5를 초과한 사람은 환자군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그 4.5가 초과된 그 날짜를 환자군 선정일이라고 해서 인덱스 데이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들을 저희가 정확히 주어야지만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 데이트를 정하였고요. 그러면 대조군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TSH가 높은 사람은 이제 N수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전체를 다 대조군으로 하면 너무 오버플링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가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이라는 걸 통해서 4배수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때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에 이제 사용했던 어떤 주요 변수는 연령이 환자군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성별을 매칭을 하고 코호트 등록일을 플러스 마이너스 30일로 하여서 4배수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지군 역시 이 선정된 사람에 대응되는 그 환자군 선정일을 인덱스 데이터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약간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알로프리놀이라고 하는 약제를 선정을 하였는데, 이 알로프리놀이라는 약제가 사실 이제 이 CDM 안에는 오몹의 컨셉 아이디라고 해서 이렇게 코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6732, 20604131이라는 게 오몹에서 정의한 컨셉 아이디이고요. 저거에 해당되는 이제 알로프리놀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1927개가 모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환자군과 대중을 선정 그림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TSH를 검사한 첫 번째 이날이 코호트 등록일이고, 그로부터 1년 내에서 우리가 환자군이나 대조군으로 선정을 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약물 사용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의약품에 대한 노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분량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본 영가 아까 이제 그 김봉희 팀장님이 공분량을 보정한 것과 보정하지 않은 레벨 2와 레벨 3에 대한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 과제를 할 때는 지금 공분량을 보정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공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대규모 연구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공분량을 저희가 미리 보정을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것으로부터 공분량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건보공단 데이터 같은 걸 할 때 영향을 주는 공존질환으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CCI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CI에서 그 정의한 이 17가지 질환, 그리고 판하이포튜티아리즘에 해당되는 질환들을 저희가 공분량으로 선정을 하였고, 그리고 TSH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들을 또 공분량으로 선정했습니다.
교람 돈수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용한 통계적인 방법은 조건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해서 오주비를 분석하는 방법을 하였고요. 공변량 표정 후 오주비를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네, 실제로 이 TSH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와 그리고 알로프리놀을 복용 기간 동안 TSH 평균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알로프리놀 복용 전후에 T3, T4, 프리-T4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TSH 상승 이후에 어떤 질환들이 발생하는지를 조금 더 분석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이제 T3, T4, 프리-T4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TSH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상적인 어떤 영향도 혹시 미치는지를 좀 보기 위함이었는데요. 결과는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이제 그 모아넷에 참여하겠다고 한 그 병원들을 포함해서 전체 저희가 했던 그 대상은 현재 5개 기관이 참여를 하였고요. 여기 보시면 1223만 7,576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연구기간 내에 TSH 검사 기록이 있는 환자가 114만 4,774명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분들 중에 이제 아까 제외시 기준 해당된 것을 다 빼고 실제로 TSH 수치가 4.5가 초과한 분들이 2만 1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군을 중심으로 저희가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통해서 4배수를 대준으로 뽑는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선정된 분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8만 212명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개 기관이 여기 참여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관마다 조금씩 N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기관에 선정된 토탈 N수는 이제 33,208명이고 그 중에 환자군이 6,645, 대조군이 26,000명입니다. 그리고 B 기관 5,548명 중에 환자군이 1,000명이었고요. C 기관은 1,300 중에 환자군이 264명, D기관은 18,000 중에 3,805명, E기관은 1,000명 중에 8,0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의 어떤 N수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이 아마 병원의 규모에도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환자군 중에서 그러면 알로프리놀을 사용한 군과 사용하지 않은 군이 있을 텐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분포를 이렇게 보시면, 네, 이 분포에 따라서 저희가 크루드 아주레시오가 나오고, A 기관 같은 경우는 2.64, B 기관은 4.39, C 기관은 8.66, D 기관은 6.78, E 기관은 1.271로 기관마다 많이 상이한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아주레이시오는 공별량을 보정하기 전이었고, 저희가 사용한 CCI라든지 약물에 대한 복용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공변량을 보정한 이후에 아주레이시오가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기관은 1.61, B 기관은 1.98, C 기관은 0.62, D 기관은 1.7, E 기관은 1.27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P-밸류가 지금 3개 기관이 유의하였고 2개 기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아까 최남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관은 유의하고 어떤 게 유의하지 않고, 어떤 기관은 아주레시오 좀 높고 어떤 기관은 아주레시오 낮은데 이것을 어떻게 그럼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으로 보는 것인데요. 이 메타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고정 효과 모형 그리고 랜덤 효과 모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 수치들을 가지고 둘 다 적절한 수준에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고정 효과가 1.53이 나왔고 랜덤 효과가 1.5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P-밸류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둘 다 TSA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TSA 수치가 상승 위험도가 1.53배 높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5개 기관 중에 3개 기관이 각자 분석을 했을 때는 3개 기관만 유의한 것으로 나왔지만 전체 메타 분석을 했었을 때는 1.53배 높은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알로프리놀 사용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분석을 하였는데 TSH 수치가 그러면 처음에 아까 이제 1년 후에 최초로 얼마나 상승하였느냐를 가지고 환자군으로 선정을 하였는데 이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더 TSH 수치가 어떤 이제 값을 가지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호트 선정일 당시 평균, 이 5개 기간 평균으로 했을 때 2.61이었는데 환자군 등록일 당시 보면 7.48이었고요. 이거에 대한 등록일 이후에 또 계속 이제 여러 번의 TSH 수치 검사 결과들이 있었는데 그 평균을 봤을 때 한 5.3 정도가 됐고 최대치가 한 10.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갑상선 수치가 좀 높아지는 형태인 높은 어떤 현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간에 따라서 그러면 시리얼하게 올라가냐라고 봤을 때 그런 경향은 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과할수록 좀 높아지는 그런 어떤 형태를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T3, T4, 프리-T4에 대한 것들도 그러면 같이 안 좋아졌냐라는 것들을 봤는데 보시면 TSA 수치는 다 상승하였지만 정상 범위에 있는 수준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뭔가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구나라고 이제 보여졌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본 것은 그러면 TSH 수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 분들을 대상으로 그 이후에 뭔가 어떤 이제 추가적인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가라는 것들을 봤을 때 보시면 제일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이 ICD 코드로 K21이었고요. 그 다음에 I25, N1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문헌상으로 봤을 때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이 질환들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선행 연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위장관계 질환이라든지 크로닉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라든지 아니면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다이아비티즈 이런 것들과 연관이 아무래도 이 EMR 상으로도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의의를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국내 인구 집단 아까 저희 5개 기관의 CDM을 기반으로 해서 알로프리놀 복용과 TSH 수치 상승에 대한 위험도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 그것으로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까 결과에서도 잠깐 보신 것처럼 알로프리놀 복용 후에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보이는 환자들이 이제 노출이 됐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떤 특이한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계속 지속됨으로 해서 뭔가 다른 질환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도출을 하였고요.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CDM 자료가 원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규모 분석을 가능하다라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세션 1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사실 이게 이제 단위 분석을 하면서 또 똑같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알로프리놀이라는 거를 어떻게 매핑을 했는지 그리고 TSH에 대한 어떤 검사를 어떻게 매핑했는지에 따라서 사실 어떤 기관은 갑자기 이제 N수가 하나도 안 나와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매핑을 잘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매핑 수준이 매우
해서 이게 매핑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연구가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그런 한계점이 저희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코드 등록 단계에 대한 이제 저희 그 환자의 기저질환은 반영하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